요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다들 푸른 하늘 아래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 가슴에는 한도 있고 원망과 분노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속풀이할 겸해서 자신 있게 사연을 글을 적어봅니다. 멜로와 스릴러를 오가는 재밌는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금수 집안에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 덕분에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대학까지 무난하게 공부를 했답니다. 이후 취직을 포기하고 곧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템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지원군이 돼주시겠다며 제 꿈을 실컷 펼쳐보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죠. 제가 시작한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브랜드가 없는 식품 사업이었어요. 대부분 식품은 질 좋은 수입이었고 가격이 저렴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행보를 추월할 만큼은 아니지만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 과분한 성공을 하다 보니 돈을 꽤나 많이 벌었고 주변에 돌아볼 여유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냉동으로 들어오는 식품과 과일, 과자 등을 인근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를 하러 다녔어요. 좋은 일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평생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다 고아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천사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과 욕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멋지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도 제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며 받아주었습니다. 연인이 되어 저희가 자주 만난 곳은 카페나 극장이 아닌 고아원과 빈곤층 가정에 연탄을 날라주는 장소였네요. 천사 같은 그녀를 만나 제 마음가짐도 싹 바뀌었고 세상 보는 눈도 달라졌답니다. 그런 순수하고 따뜻한 연애는 5년 가까이 이어서 제 나이 33살이 되어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어요. 아내는 결혼 이후에도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천사의 삶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물론 저도 옆에서 함께 나누는 봉사자가 다 되었죠. 저희는 이런 삶도 좋지만 아이를 가지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걸 목표로 했는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금 아쉬웠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 병원을 찾아 피도 뽑고 소변도 검사하고 온몸을 구석구석 검사했는데 결과가 매우 나쁘게 나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인 저에게 문제는 없지만 아내에게서 큰 문제가 있어 당장 병원에 입원부터 해야겠다고 일렀습니다. 아내분이 혈액암입니다. 네? 암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호진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검사해 주세요. 많이 놀라셨겠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혈액암이 백혈병이라는 건 아시죠? 치료가 늦으면 늦을수록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으니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내는 슬퍼하지 않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흥분하지 마. 치료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백혈병도 고칠 수 있는 시대라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맨날 남만 도와주고 돌보더니 왜 당신 몸을 챙기지 않은 거냐고. 아니야, 이건 내 탓이야. 남편이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모두 내 책임이라고. 여보, 나 반드시 당신을 완치시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구하겠다고. 그럼 당신이 날 구해줄 거라 믿어. 그러니까 얼른 입원부터 하자. 저는 아내 입원 수속을 밟고 안병동의 한 병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이를 악물고 잘 버텨주었어요. 옆에 있는 제가 걱정하는 게 싫었는지 끝까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의지가 있는 아내에게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곧 완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네요. 2년 동안 치료에 전념한 아내는 어느새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았고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 되었답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서
아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또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 힘내라, 날 두고 가버릴 생각 말아라 등등의 말을 해주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죠. 하지만 아내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치료한 지 2년 반 만에 영원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붙들고 저도 따라가겠다고 오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죠. 슬픔에 갇혀버린 저는 아내의 상을 치르고 일을 멈추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내의 흔적과 향기가 배어있는 곳에서 1분도 벗어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운둔 생활이 계속되었고 해가 바뀌어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시간이 몇 달 지나자 머리카락과 수염이 제 얼굴을 뒤덮었고 거의 먹지 않아 뼈만 앙상하게 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셔서 오신 거죠. 장서방, 아니 이준아, 꼴이 이게 뭔가? 장인어른,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네요. 라니가 떠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이 사람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생각이야? 제발 정신 차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저의 슬픈 표정을 가엾게 보시던 장인어른은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켜주셨어요. 거의 1년 만에 햇빛을 보는 거라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답니다. 자네가 내 딸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게 고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깨끗하게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장인어른, 전 세상에 미련 없어요. 돈을 벌어서 뭐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뭐하겠어요. 라니가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하려는 거야? 이놈의 자식아, 안 되겠네. 장인어른은 제 뺨을 날리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정신 차려! 자네 부모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야. 다시 사이로 복귀하고 새로운 사람도 찾으라고. 희준이 네가 계속 이런 꼴을 보인다면 매일 찾아서 메타작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날 이후 장인어른은 매일 낮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 산책도 하고 목욕탕도 갔답니다. 그리고 손수 제 머리카락도 잘라주시기도 했죠. 장인어른의 그런 노력에 저는 점차 우울증을 회복하게 되었고 2달 뒤에는 은둔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장인어른은 자주 드나들며 제 안부를 살펴주셨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조금 정신을 차린 저는 세상을 떠난 아내가 정성을 다했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과 노숙자 쉼터를 오가며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고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아내를 닮은 여자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고아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밥을 퍼주었고 운동장에서 술래잡기와 많은 놀이를 하며 주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눈앞에 그녀와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 생각하니 괜스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봉사를 하며 한 달 정도 지켜본 그 여자와 저는 서로에게 끌리는 자석 같은 호감이 있어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잡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죠. 전철을 이 여자로 인해 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녀와 깊은 사이가 되자 저희 집에 자주 오가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장인어른은 섭섭했는지 아니면 그만 놓아주려는 건지 제 연락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었으니 저 또한 장인어른의 얼굴을 뵙는 게 죄스러워서 연락을 그만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네요. 저와 천사 같은 여자친구는 1년여간 사귀고 혼인신고만 하고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된 그녀는 항상 그래왔듯이 주말만 되면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저는 사업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봉사활동을 소홀히 하게 되어서 아내에게 미안하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착하디 착한 아내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아주머니 셋이서 803호 여자가 어쩌네 저쩌네 하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한 동밖에 없어서 제 아내 이야기가 분명했답니다.
803호 미친 여자가 분리수거도 안 하고 봉투를 휙 하고 버리고 가더라.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더니 나더러 햄리 출탄년이 어쨌네 하면서 쌍욕을 하더라니까. 언니도 803호한테 당했구나. 나도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잡았는데 내가 쓰레기 봉투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다음 거 타라고 했어.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따졌더니 뒤지기 싫으면 입 닥치고 꺼지라는 거야. 나 그때 살 떨려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이어서 803호에 사는 여자, 제 아내를 쉼없이 욕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 제 아내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 다른 옷으로 착각했거니 하고 무시하고 말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보나마나 다른 여자와 헷갈려서 그랬을 거라는 판단에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말 오전에 누군가 초인종을 여러 번 울리며 짜증나게 해서 나가봤더니 803호 여자를 욕하던 아주머니 중 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아줌마 좀 나와보라 그래요. 봉사활동가가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봉사활동? 어이가 없네. 아파트 내에서 쓰레기 하나 제대로 버리지 않는 주제에 남을 도우러 갔다는 게 코미디네요. 이봐요, 아저씨. 이 집 여자가 어제 우리 친정엄마한테 침을 뱉었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침을 뱉었다고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제 아내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우리 엄마한테 노인네 냄새 난다고 짜증을 내면서 등에 다 침을 뱉고 똑똑히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대요. 아주머니, 아무래도 다른 여자라 착각하시나 봅니다. 제 아내는 남에게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 보네. 자기 마누라가 착한 여자인 줄 아나 봐. 이봐요, 아저씨. 나중에 다시 우리 엄마 모시고 올 테니까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비 물어볼 준비하세요. 이따가 아저씨 마누라가 우리 엄마를 보면 죄를 시인할 테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며 아내를 기다렸는데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네 침을 뱉었냐는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게 웃기긴 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경악하며 놀랬습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침을 뱉었다고?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야. 여보, 나를 뭘로 받길래 그럴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기분 나빴지? 그런데 806호 아줌마가 계속 당신이 그랬다면서 사과받으러 오겠대. 이게 무슨 난리야? 이 아파트에 나랑 닮은 여자가 있는 건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몰상식한 여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걸 할머니가 똑똑히 봤다고 했어. 아무래도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 그치? 그럼 당연하지. 내가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괜히 욕먹기 싫어. 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점이 하나도 없다고. 알지. 나도 당신을 믿어. 이따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지? 하여튼 꼭 오해를 풀고 넘어가자. 그렇게 30분의 시간이 지나자 806호 아주머니와 허리가 굽은 백발의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팡이로 다리를 때리셨습니다. 인연이 맞아. 나한테 굼뜨기 걷지 말고 옆으로 꺼지라고 막말을 했지. 게다가 내 등에 가래침까지 뱉었다고.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 다른 집 여사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인연이 어디서 오리 말이야? 분명 인연인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아내는 한참 동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괜히 엄한 사람 잡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서 욕짓거리까지 하는 거예요? 할머니랑 아줌마한테 이런 해명할 필요도 못 느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어머머, 끝까지 안 믿네. 아저씨, 당신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 년인지 아직 모르나 본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오늘은 실컷 욕이라도 했으니까 이만 돌아가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불러서 개망신 줄 거라고. 그렇게 아줌마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남아있는 아내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달래려고 안아주었는데 아내가 이사가자는 말을 꺼냈답니다. 이 아파트 아줌마도 이상해.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씹고 다녀.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당신도 소문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너무 말 같지 않은 소리여서 무시해버렸지.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을 당해보니까 알겠어.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나같이 가만히 있는 개구리가 맞아 죽겠다는 걸 말이야.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아, 이거 참 억울하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사까지 가야 하는지.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겠지? 알겠어. 이왕 이사 가는 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래서 저는 바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곳들을 알아보았고 가장 편의가 좋아 보이는 지역을 정해서 계약했답니다. 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집이 팔려서 이사를 떠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사를 왔더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겼어요. 제 사업도 더 번창하게 되었고 아내도 살기 좋은 곳에 와서 너무 좋다고 버릇처럼 말하며 에너지가 훨씬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3번이나 나갔어요. 저도 가끔 아내를 따라서 가긴 했는데 바쁘면 일부러 올 필요 없다며 휴일에는 쉬라고 말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사한 지 2달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에게 이세가 생겼답니다. 저와 아내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집에서 파티까지 벌였죠.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사 올 걸 그랬나 봐. 이 집의 기운이 좋아서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것 같아. 당신이 임신한 것만 봐도 그래.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아이를 가졌잖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난번 집에 살 때는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당신 일도 더 잘 되고 나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어. 우리 아이 방 언제부터 꾸밀까? 딸이니까 핑크색이 좋겠지? 어머, 벌써 방을 꾸미자고? 당신이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세 계획을 세웠더라면 더 빨리 가졌을 거 아냐.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네. 난 당신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여겼는데 임신 소식을 들어보니 기분이 다르네. 어쨌든 앞으로 당신은 편하게 집에서 쉬기만 해. 내가 집안일 밥 다 해줄 테니까. 저는 딸밥으로 예약한 아빠가 되어 아내에게 본격적인 헌신을 시작했답니다. 애지중지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씻겨도 주고 밥을 직접 먹여도 주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로 향했답니다. 다행히 진통시간은 짧았고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도 무사해서 더할 나이가 없었죠. 저는 아내에게 하루 종일 헌신하고 싶었는데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어서 낮 시간에는 자리를 비우는 게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수고와 고생해준 아내를 위해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 VIP 병실을 잡아주었어요.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아내에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늦은 시간에 찾아가서 아내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피곤함에 찌든 아내가 모유 수유를 하면 바로 잠이 들어서 자는 모습만 쭉 보다가 나왔답니다. 그 사이 딸아이가 잠에 들지 못하면 제가 안아주고 흔들어주며 배시시 웃게 해주었어요. 딸아이는 아내를 쏙 빼닮아서 제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답니다. 예쁜 아내를 닮았으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며칠 내내 밤에만 아내와 딸아이를 보다가 마침내 남편 노릇과 아빠 노릇을 할 기회가 생겼답니다. 사업차 투자자 하나와 미팅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는데 일을 마치고 나니 시간이 오후 2시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아내가 입원해 있는 산후조리원이 가깝기까지 해서 찬스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죠. 조리원 건물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어느새 아내와 딸이 있는 VIP 룸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바깥 복도까지 흘러나왔는데 격양되고 화가 잔뜩 난 음성이라 바로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니 늙은 노인의 새끼야. 내가 보통 입원자야? 여기가 어디니? VIP룸 아냐. 고객이 시키면 제깍제깍 움직여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 어제도 포도 사오랬더니 멍청하게 거봉을 사온 것도 모자라. 오늘은 오렌지를 귤로 사오냐 등신아? 당장 나가서 오렌지 구해와. 선무님, 죄송하지만 과일 가게를 아무리 뒤져봐도 오렌지가 없어요.
저 멀리 마트까지 나가야만 사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리원의 경비라서 오래 자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잘못했다간 잘릴지도 모른다고요. 그건 신내라는 이 사정이고 당장 나가서 오렌지를 구해오든지 무릎 꿇고 빌든지 알아서 해.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병실문을 살짝 열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고 경비로 보이는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산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해요. 이 새끼가 어디서 구라를 쳐? 너 심부름하기 귀찮아서 괜히 연기하는 거지? 야, 얼굴 들어봐봐. 이 늙어빠진 너 면상 봐라. 침뱉기 딱 좋게 생겼네. 그리고 경비의 얼굴에 가래침을 퇴 하고 뱉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다른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생각해보니 이사 오기 전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답니다. 그들은 마녀 사냥을 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아내는 이어서 경비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날렸어요. 그때 경비가 문 쪽으로 쓰러지며 제 눈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VIP룸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아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른한테 이따위로 행동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여보, 왜 그래? 이거 좀 놔줘. 나 산모야. 내 머리 왜 자꾸 날려? 방금 네가 여기 계신 어른한테 막말하고 침 뱉고 따기 날리는 것 같이 다 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날 속여온 거지? 도대체 너는 어떤 여자야? 본 모습이 뭐가 맞느냐고? 그러자 아내는 변명이나 해명 대신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야, 사람이 실수를 했으면 욕도 먹고 따기도 맞을 수 있는 거지.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지랄이야. 내가 VIP 고객이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노인네는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매번 어리버리 됐다고. 그래서 교육 좀 시켰다?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그동안 날 속이느라 애 좀 썼겠다. 이런 악마 같은 얼굴을 감추고 살았으니 말이야. 그래, 내가 쇼 좀 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애 새끼까지 잘릴 줄 알았는데 이혼이라도 할 셈이야?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로 당신 재산 30% 내놓고 꺼져. 뭐? 이제 보니 완전 계획적이었네.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냐? 고아원에서 봉사활동했던 거, 이런 것도 다 모두 쇼했던 거야? 아이, 진짜 말 많네. 그게 당연하지. 고아원 직원 중에 아는 언니가 있어서 당신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 돈 많은 부자에다 마누라를 사별해서 꼬시기 쉬울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팔자 한번 고쳐볼까 해서 착한 여자 코스프레 좀 해봤어. 어쨌든 당신 표정을 보아하니 많이 실망한 모양이었는데 나도 당신이랑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었어. 깔끔하게 위자료 주고 이혼해. 아내는 태어난 딸을 저더러 키우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상상 그 이상으로 내겐 아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만정이 떨어진 저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너 같은 여자랑 결혼 생활을 계속하느니 헤어지는 게 100번 낫겠어. 이혼서를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지. 라고 말에 남기고 무릎 꿇고 있는 경비 아저씨이자 세상을 떠난 전처의 아버지를 모시고 조리원에서 나왔답니다. 작은 카페에 모시고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었고 제 아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오랜만에 뵙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장인어른을 많이 힘들게 했나요? 비준아, 네가 여자를 만나는 걸 알고 연락을 끊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어떤 여자인지 봐주고 떠났어야 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선 이혼하고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런 여자한테는 하루도 제 딸을 맡길 수 없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긴 한숨을 바닥에 닿을 정도로 크게 내쉬셨습니다. 희준아, 아무래도 네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네가 오지 않는 낮 시간에 네 처에게 다른 손님이 쭉 찾아왔었어.
경비인 내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손님과 네 처가 불륜 사이로 보이더구나.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불륜이 아니라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 모든 계획이 그 남자 짜고 한 짓이라고.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이 있다는 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상간남이 저에게 자기 여자를 보냈다는 게 무척이나 이상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여자를 다른 여자에게 결혼시키는 애인이 있는 게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두 사람이 한 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제 사정을 알리고 혼인 무효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장인어른의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답니다. 일주일 뒤 소장을 들고 퇴원하려는 아내를 찾아갔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살 게 아니었으니 소장을 전해줄 방법이 직접 주는 거 말고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조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는 상간남으로 보이는 남자와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혼 서류 가지고 왔어? 양육권 넘겨줄 테니까 온 김에 애기 데려가라? 무슨 소리야 그게? 내 애기가 아닌데 왜 내가 키우네? 이거 보고 말해라. 제가 던진 건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제가 제외한 날 작전을 짰었거든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봐봐. 네가 낳은 딸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을 줄곧 피워왔나 보지? 상대가 이 남자야? 아니면 또 다른 상간남이 있는 건가? 이게 뭐야?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어? 이 치졸한 놈. 그러니까 위자료 따위는 기대하지 마. 왜? 바람 피운 걸 비밀로 소송이라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당신 회사에 찾아가 저 자식 버린 쓰레기라고 소문내서 망하게 해줄 수도 있어. 겨우 유전자 검사지 한 장 들고 와서 날 이겨먹겠다니. 어이가 없네. 아내와 상간남은 기고만장한 태도로 일관하며 끝까지 합의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고 싶지 않으면 돈을 주고 끝내라고 경고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이 입원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역시 저희의 계획이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퇴원하시느나 보군요. 가시기 전에 제가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치네가 뭐래? 야, 넌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니? 이러니까 늙으면 죽으라는 소리라는 거야. 아이고 그럼 죽기 전에 파티라도 해야겠군요. 자 들어봅시다. 장인어른이 핸드폰에 녹음된 음성을 재생시키자 두 년놈의 얼굴에 먹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이랬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공사 치는 놈 멍청한 거 맞지? 자기가 위자료를 달라는 대로 주는 등신이 맞느냐고. 내가 언제 실수하는 거 봤어? 순진한 남자 고르는 건 타고났다고. 이번이 거의 10번째 공사인 거 잊은 건 아니겠지? 그동안은 결혼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뜯어먹고 버렸는데 이번 놈은 크게 뽑아먹으려고 결혼까지 결심했지. 이 자식 보기보다 돈이 엄청 많아. 지난 남자 새끼들하고는 사이즈가 다르더라고. 이혼하게 되면 아마도 한 2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그동안 남자 등쳐먹은 돈으로 외국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 되도록 빨리 떠나자. 지난번에 공사 나간 놈이 자기를 고소해서 얼마 뒤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잖아. 괜히 일 복잡해지기 전에 빨리 사라지는 게 상책이야. 그런데 애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설마 우리가 키울 건 아니지? 미쳤어? 내가 왜 애를 키워? 내 배 아파서 낳은 애인데도 정이 안 간다고? 그리고 지금 공사 치는 놈은 순진해서 자기 애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어. 그 애는 내 앞에 있는 자기 애인데 말이야? 뭐 어쨌든 외국 나가는데 혹을 달고 갈 수 없으니 그 새끼한테 떨고 가면 잘 된 일이지. 그러게 왜 임신하고 그랬어? 계획이 없던 일이잖아. 그야 당신이라도 달려드는 바람에 이 꼴이 난 거 아냐. 내가 거절해도 맨날 가만두지 않아놓고서 이 은큼한 놈아. 그래 뭐가 됐든 좋다. 이제 우리 둘은 더 이상 공사 치지 않고 외국에서 사업하면서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러고 보면 우리 옛날 생각하면 많이 용됐다. 당신은 룸사롱 아가씨였고 나는 아가씨 관리의 실장이었는데 말이야. 수십억 벌어서 외국에 나가게 되다니. 이 모든 게 꿈만 같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쓸데없는 남자만 해도 수천 명은 될 거다. 그 지긋지긋한 세월 다 잊어버리고 멋지게 새 출발할 거야.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자 장인어른이 핸드폰에 닫아버렸습니다. 잘 들었나요? 두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직접 말했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시겠네요. 그러자 상간남이 장인어른을 향해 주먹을 뻗으려는데 제가 몸으로 맞고 제압했습니다. 상간남을 넘어뜨리고 주먹 세례를 퍼부었죠. 이 자식도 똑같네.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르고 어디서 주먹을 뻗어? 내가 전현한테 손들지 못한 걸 니놈한테 다 풀어야겠다. 저는 상간남의 코피가 터질 때까지 두들겨 패주었어요. 음성을 듣고 충격을 먹은 아내는 담배를 꺼내 물더군요. 아, 젠장, 다 된 밥이었는데 망했잖아. 어이, 순둥이. 의자를 안 받고 이혼해 줄 테니까 저 놓친 애라 신고하지 마. 더럽게 굴지 말고 깨끗하게 쪽내자고. 누가 이혼을 안 됐어? 난 당신이랑 이혼 안 해.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다고. 저기 침대 위에 올려놓은 봉투 열어봐. 당신을 위한 선물이니까. 아내가 봉투 안에 소장을 보자 짜증을 내며 던져버렸고 담배를 문 입으로 말았더군요. 아, 진짜 입이 복잡해지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피해 보상이라도 해줘?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뭐야, 또 누가 오기로 한 거야? 설마 경찰? 빙고. 당신이 사기친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같이 고소하겠지. 수법이 아주 심플하던데. 결혼 전에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뜯어내고 잠수를 탔더라. 남자들은 하나같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한 모양이더라고. 다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다 직장에서 소문이 날까봐 그냥 참고 넘어간 거지. 그런데 내가 경찰에 찾아가 피해당한 남자들이 많을 거라고 일러주었더니 바로 조사에 착수하던걸. 네 통장 입출구 내역을 다 조사하고 피해자한테 연락 돌렸어. 경찰이 일일이 설득해서 피해 고소를 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다들 널 사기꾼으로 고소했다고. 뭐야? 이런 젠장. 자기야, 빨리 짐 챙겨. 우리 튀어야 해. 나가긴 어딜 나가세요. 산모님, 제가 있는 한 절대 도망 못 갑니다. 놓친 내가 끝까지 저리 안 비켜? 아내가 손을 들자 장인어른이 먼저 따귀를 날렸습니다. 바닥에 철푸덕 넘어진 아내는 입에서 쌍욕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복경찰 여러 명이 산후조리원 VIP룸을 급습해서 사기꾼 아내와 상간남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쇠고랑을 채웠답니다. 아, 진짜 제대로 망했네. 이게 다 저 놓친 애 때문이야. 야, 늙은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나 어차피 깜빵에 들어가도 엄마 안 사고 나오거든?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네 재산날인 줄 알아라. 아이고, 무서워라. 얼마든지 찾아오세요, 산모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 감옥에서 푹 썩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쩌죠? 이 새끼가 끝까지 조롱하네. 너 이리 와봐. 일로 오라고, 새끼야. 이를 듣다 못한 형사 하나가 아내의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결국 두 년놈은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동안 남자들 등쳐먹은 돈을 도로 토해내야 했답니다. 다행히 외국에 가서 쓰려고 아껴두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입양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긴 했지만 사기꾼의 딸을 키우는 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 입양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았죠. 모든 일이 끝이 나자 장인어른과 저는 모처럼 단둘이 소주를 마셨어요. 시줄이 전에 큰일 날 뻔했어. 사기꾼의 올가미에 걸려서 재산을 잃을 뻔했다고.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 다 장인어른 덕분이죠. 저한테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신 게 신의 한 수였다니까요.
그리고 상간남이랑 대화하는 걸 녹음해 주셔서 수사에 큰 도움이 됐잖아요. 저는 그녀이 싸가지 없는 년인 줄은 알았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년이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어쨌든 혼인무효도 받아들여졌으니 다시 싱글이 되었구만.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가?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려고요. 장인어른도 자주 뵙고요. 이제는 다시 연락 끊고 떠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알겠네. 나도 그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으니 절대 자네를 외면하지 않을 걸세. 그렇게 깔깔 웃으며 얼큰하게 취했는데 장인어른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준아, 내가 아는 저자가 하나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나? 세상을 떠난 내 딸하고 똑 닮은 아이야. 아니, 훨씬 더 예쁘고 훌륭한 친구지. 갑자기 소개팅을 해주시겠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전처의 장인한테 어떻게 여자를 소개받습니까? 전 여자 없어도 괜찮으니 괜한 말씀 마세요. 이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내가 경비를 하면서 그렇게 착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한 건 물론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도 아는 사람이야. 매일 배지 줍는 할아버지한테 무거운 박스를 가져다 주는 걸 수백 번이나 봤다니까. 게다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봤는데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모습도 봤어. 내 딸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저자란 말이야.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겠다고 하고 며칠 뒤에 장인어른과 셋이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저 혹시 산후조리원에서 봤던 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산후조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저랑 희준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먼저 만났네요. 아,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럼 제 처지를 다 아실 텐데. 뭐 어때요? 희준 씨가 사기를 당하신 거잖아요. 처음엔 저도 거절하려고 했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엄청 좋은 분이라고 하셔서 굳게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럼 혹시 돌싱이세요? 아니요, 사별했어요. 남편이 혈액암으로 몇 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경비 아저씨한테 들어보니 희준 씨 아내분도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다죠. 고인이 되신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네? 네. 저도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벌써 통하는 게 있구만. 내 생각이지만 자네네 배우자들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그 산후조리원으로 보낸 게 아닌가 싶어. 내가 이준이 자네를 봤을 때 느꼈지. 여기 있는 소윤 씨의 짝이 될 거라는 걸 말이야. 장인어른,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소윤 씨에게 호감을 넘어서 찌릿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와 당신의 남편이 힘을 써준 것 같으니 만남을 시작해보자고 고백했죠. 그러자 소윤 씨도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요. 결국 저와 소윤 씨는 3개월이라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소윤 씨의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전체의 장인어른이 신부 입장에 손을 잡고 입장했고 혼주석에 앉아서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눈물까지 흘렸어요. 장인어른은 세상을 떠난 딸과 새로운 딸을 만났다는 만감이 교차했는지 서글프게 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달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있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이 친정아빠라며 딸 노릇까지 해주었고 저 역시 변함없는 장인어른으로 대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사랑과 사기, 또 다른 인연까지 쭉 적어봤는데 재미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들 곁에 있는 분과 행복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